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시작부터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고됐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번에 이제 첫 시험대죠. 총리가 이 보여주는 이미지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청문회도 사실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호의적인 해석과 아주 악의적인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아주 호의적인 해석은 정말로 공직자 의식이 투철하구나 그런 거고요. 중립적인 해석은 이분이 참 정치적 풀보가 옛날부터 컸구나. 다 대비해가지고 미리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악의적인 해석은 뭔가 좀 미심쩍다. 이거 좀 오버잖아요. 면제 받았으면 사유가 분명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요구하는 거 그건 정당하다고 봐요. 이 이낙연 후보자가 엄청난 뭐 약점이 있거나 또 엄청난 비리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난타전을 기획을 했고 또 이낙연 후보자가 저는 그거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분도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좀 과잉해서 좀 오버해서 답변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중견 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예.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 예. 그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 예. 총리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능력과 또 그 사람이 직책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재인 정부로서 조금 다른 청문회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재미없는 청문회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약간 살면서 완벽주의자라고 본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서 나도 무언가 털리면 털 수 있다라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뭐지 하면 자기도 들여다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인생이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털리는 것 같습니다. 모욕입니다. 나 같은 완벽주의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검증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나오는 건 나는 그거는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 일단 몇 개는 본인도 인정을 했죠. 예. 부인의 위장 전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위장 전입입니다. 어느 후보자 치고 위장 전입이 안 걸리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 번씩 걸렸습니다. 현재 위장 전입의 죄지로 그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부동산 투기용 투기 위장 목적을 전입. 위한. 그러면 이제 정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자녀 교육용을 옮겼다. 이건 글쎄 이것도 아무도 위법은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것은 이제까지 사례가 없었던 케이스야. 그렇죠. 이제까지는 교육도 아니고 이른바 부동산 투기도 아닌 본인의 직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강남 지역의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많은 교사분들이. 그런데 강남 쪽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가 강남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거리 통근 원칙을 위장전이 따지니까. 맞네. 그래서 위장전이 맞죠. 위장전 원래는 딴 데 사는데 강남 지역 학교에 배치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던 걸 인정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은 기준이 이거야 돼요. 그 도덕성의 문제가 그 사람의 공직 수행을 막을 정도, 저해할 정도의 도덕성이 문제 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도덕성을 따지시 한다면은 대한민국에 고위 공직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질풍노도 시대를 살아왔던 많은 인사들에게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홍도사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제시한 인사 발탁의 원칙 사실 이게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5가지 원칙을 했는데 일단 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다음에 논문 표절. 왜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냐 하면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위장 전입 갖고 낙마한 총리 후보들이 있어요. 많았죠. 예. 그리고 그때는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걸리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못 했는데 사실 지난 9년 동안 이 잣대가 무척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되려면 저 중에 한 3과랑 4과랑쯤은 돼야 돼. 이럴 정도로 공직자들 도덕성이 땅에 무너지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제는 이 기준과 잣대로 가자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특히
특히 아들의 증여세나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든 돈, 그다음에 자기 차량 구입한 돈, 이 돈이 한 1억 9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강원도에 있는 모 병원에서 그 레지던트 하면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해도 7천만 원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해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예. 이제 땅 문제도 있죠. 아버님이 이제 물려준 땅인데 재산 신고에도 이제 누락시켰고. 누락이 됐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그거를 이제 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세금 문제예요. 세금이죠. 예. 세금과 병역, 공동체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최대한의 의무잖아, 최고의 책임을 의무죠. 했는가, 의무를 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다뤄야 돼요. 아니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를 보고 있는 이 국민들, 야 눈이 무서운 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병역 문제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원의 아들도 면제거든요. 이분 거를 SNS에 올리는 거예요. 당신 아들 병역 면제에 대해서 먼저 밝혀라. 실검 순위가 급상승을 해갖고 뭔가 봤더니 그분 아들도 면제야. 사실 다 뒷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표면에 드러난 것만 쉽게 언론 노출되는 뒷사정이 있는 거예요. 경대수 의원은 현행법상 특별한 질환 같은 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 간지를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들한테도 그거는 그리고 피해잖아요. 왜냐하면 애가 결혼이랄 때 굉장히 힘들어져 이제는. 이제는 힘들어지는데 그걸 네티즌 공격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밝힌 겁니다. 나는 그거 할 때 정말 짠합디다. 그거는 문자 폭탄 나오는데 네. 문자 폭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청문회를 갖다 정말 엄정하게 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느냐, 아니 대충 봐주는 게 공익에 부합하느냐 할 때 대답은 분명하거든요. 누구 편이든 간에 일단 청문회를 엄격하게 하는 엄격하게 게 해야죠. 공익에 부합하는데 그렇죠. 지금 네티즌들이 덤벼들고 자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공익에 부합하는 걸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청와대에서 보통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면요 보내요. 이제 서류 딱 보냅니다. 그럼 질문이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네. 체크를 딱 하다가 A 안 해고 던집니다. 걸리거든 자기가 몇 개가.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MB 정부 때 A란 장관 후보자를 9명을 잡으면 그래가지고 6명은 거부합니다. 그렇죠. 3명 정도만 그 간신히 작성해내요. 6명은 작성하고 안 하겠습니다. 포기해버려요. 그 나머지 3명도 이제 털털털털 털리죠. 3명도 그나마 자기들 자신 있다고 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관료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관료들의 꿈은 장관이에요.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과장 정도 된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특히 대학 교수들 그래요. 내가 언제 장관을 할 기회가 있을까? 대충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에 되게 많이 걸려요. 되게. 많이 걸렸죠. 우리가 바로 요 전에 대선 전에 반기문 총장이 왔었는데 그 양파 아니에요. 그분도 내가 외교부 장관하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모국에서 대통령으로 부르네? 여기까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박근혜 그 정권에서 사실은 인사 참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죠. 김용익 총리부터 시작해갖고 쫙 있었는데 안대희 그분이 이제 정관 예우 비슷하게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억울해.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막 여론이 들끓어갖고 안 하겠다고 사의를 표명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분이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예요. 근데 이분은 보면은 부동산 투기에다가 병역 면제에다가 또 자식들의 세금 문제. 그러니까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청정구역이었던 거예요, 이분의. 그런데 이제 5기 인사로 이분을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됐는데 아주 최단명 총리가 된 거예요. 이제 2000년 청문회 되기 전에 장관 후보가 됐다가 탈락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직장 생활할 때, 일반 직장 생활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인이 투자를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 부인이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에 시골에 전원주택도 가지고 있고 딸들은 다 좋은 학교 다 보내니까 부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당신 그런데 하는 것 같아 지금. 청문회를 딱 해보니까는 이게 다 죄악이야.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 있는 거지.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해서 맹보삼천한 게 아니라 위장전입 돼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위장전입에 관한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자, 위장전입 철도 처음에 위장전입을 어떤 이유에서 쓴 거야. 한 사람은 공익자를 안 된다라고 원칙 세우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 위장전입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기 무슨 안 되고 그렇죠. 교육적인 거에 관해서는 오케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이해하겠다 하든지 아니면은 2000년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서 2000년 이후에 만약에 무슨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게 하면은 포기할 사람 빨리 포기하고 예,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사청문회 역사가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50년 이후 세상의 모든 정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계신 다하라 안 원장님. 정치학 박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공부가 돼요.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살짝 꼬집어 주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가 인사청문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행정부의 인사권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예요. 미국에서 왜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가 생겼냐면 1787년에 미국에 재헌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각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 연방정부는 말을 우리들 모여 만든 거야. 우리 인사권 우리한테 있어. 그냥 새로 뽑힌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내가 행정부의 수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타협안으로서 오케이 그럼 대통령 너가 누구를 임명해라. 그럼 우리가 인준 허가는 우리가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절충안이 그 인사청문회입니다. 미국은 사전 검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국세청, FBI 이런 데서 2, 3개월 동안 신상태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악관에 갖다 주면 백악관에서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사전 검증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미국이 좀 느긋한 사회입니다.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6개월 걸려요. 천천히 검증하고 상원 인준 경우도 2달입니다. 우리가 6개월 걸리면 언론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인데 저렇게 뭐가 늦느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이나 이 인사청문회가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네. 야당은 상대를 흠집내서 끌어내리면서 정치적 타격을 현 정권의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수단으로 청문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정책 능력을 검증할 게 거의 없습니다. 뭘 하느냐? 도덕성으로 저런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임명해? 이 정권도 더럽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청문회라는 게 과거사 들추는 해고형 청문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철학과 비전을 한 전망형 청문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그 도덕성이라는 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이제 정책 능력이라는 게 충분 조건이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먼저 도덕성으로 먼저 채를 친 다음에 그 중에서 골라내는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이 지금 흔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분도 낙마되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지금 4관왕, 5관왕 되는데 그냥 억지로 또 임명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정치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사실상 그 의석수 가지고 결정이 돼버리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청문회 자체가 무용론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 기준은 이 사회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의 그 청문회 그 과정이라든가 형식 이전에 그 사람을 잘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그 윤진숙 청문회는 정말 우리가 완전 코미디였잖아요. 코미디도 그렇게 씁쓸한 코미디가 없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하다못해 그 학습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고 이제 뽑혔는데. 그건 걸러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이 국회 청문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정책 부분하고 이른바 이제 사생활 부분을 정부에서 걸르지 못하면은 분리해서 비공개로 왜냐하면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비공개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걸르는 문제도 한번 제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첨언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미국은 하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상원에서 후보가 왔다 그러면은 서면 조사를 계속 합니다. 그게 한두 달 걸려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연히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해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TV 앞에서는 공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청문회는 정책 비전, 능력만 패스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책 비전 하지 않고 그냥 도덕성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 스트레스 받고 그 개인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에서 지난번에 이런 안을 내긴 냈어요. 인사청문회법을 바꾸자.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업무 능력 검증 청문회 나누자 했더니 치르면 안 그 당시 여당이 냈더니 누가 반대했게? 누가요? 야당이 반대했죠. 아이고야. 지금 이제 입장이 좀 반대야 지금은. 아니,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지 이제 한 17년쯤 됐거든요. 이걸 조금 더 해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는 무척 깨끗했는데 무척 정의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저런 측면이 많았네. 내가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를 먼저 공직자가 깨끗하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줄줄이 심사를 기다리는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6월까지 진행될 청문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
상당히 이 국민들이 인사에 대해서는 참 잘된 인사다. 이러면서 청문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의혹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김동연 그 후보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뭐 대단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또 흑수저 신화의 대표고 그리고 여성 초대 외무부 장관이라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본인이 밝혔어요. 두 가지를. 위장 어떡한 경우예요? 먼저 네. 말씀하는 게? 그만큼 솔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KBS 있을 때 이제 바로 제 옆 부서에서 이분이 근무를 해서 누가요? 강경화 그래요? 그, 아니 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옆에 계셨어요? 아니 그 이번에 이상하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영어 방송의 이제 프로듀서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영어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 듣는 분들이 다 그래요. 아 귀에 쏙쏙 들어오네.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했나? 응? 그만큼 명확하고 오. 간결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꾀를 부르거나 지각할 수도 있고 결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회의를 국제회의를 가서 사람들이 회의 진행을 하는 걸 보고 다들 그냥 기립박수 직전에 정말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참 그분한테 좋았던 게 뭐냐면 뭐 춤추라고 하면 같이 춤도 추고 그리고 권위의식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스스로 권위나 권위의식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두 강경화의 권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일본하고의 외교에서의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일 때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이분이 존재하는 것만도 그 그렇죠. 일정하게 압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두 가지를 자백을 했잖아요. 위장 전입하고 자녀 국적 문제. 위장 전입 스토리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근데 제가 아주 친한 운동 선수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왔고 강남 3구 중에 학교를 보냈는데 1년 반, 2년 지났는데 애들이 울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적응을 못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경쟁하는 걸 참지를 못하니까 결국 1년 반, 2년 있다 다 외국으로 보내요. 네. 근데 이 강경화 이 그 내정자 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친척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간 거네. 그렇죠.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녀 국적 문제도 20세를 돼갖고 성인이 되면서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요 두 가지 이제 내용도 그렇고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이러한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이 패를 스스로 미리 공개한 게 거의 최초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좀 받아주는 좀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두 분 생각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자리에 과연 적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장관은 정말 미중 사이의 압력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가는 민족의 운명을 거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지금의 외교부 장관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물어뜯을 수 있는 그다음에 여우처럼 강경을 다 가진 그런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데 이분의 현재까지 경력을 보면 그런 분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 보고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당연히 뭐 문제 아주 까듯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내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통역 생활 3년 하면서 북한 문제 중요성을 알게 됐다. 자, 통역하면서 알게 됐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리고 또 유엔에서 뭐 북한 문제 중요성을 많이 봤다지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 공부한 차례는 아니고 실전에 막 투입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분이 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경험 없는 사람 장관하지 말란 법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손꼽아서 몇이나 될게요. 근데 난 그건 자꾸 내가 아니 근데 안 원장 말도 제가 이해를 해요. 일리는 있는데 외교 수장이 중요해서 한 이야기예요. 지금이야말로 좀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그다음 외교부 장관 나와서 지금 정말 면대면 박치기라고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주 조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뭐 인간성 좋고 뭐 어떤 능력 플러스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외교라는 게 총성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총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전쟁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외교부의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외교부의 국장급으로 특채를 됐을 때 너무 일을 잘해갖고 한번 키워보자 이런 얘기가 내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교부 정식 기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해서 유엔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발탁을 했다는 게 저는 참으로 좋았고 강경화 후보자는 진짜 신데렐라가 아니라 콩쥐 같은 일하는 여성이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콩쥐처럼 일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콩쥐에게
기회를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난 그 아니, 근데 도덕적인 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한마디 능력에 더- 대한 검증은 그럼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능력도 저는- 있을 거라고 아니, 봐요.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네. 이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 마크롱이 돼가지고 네. 정말 파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경험이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아니 콘돌리자 라이스도 그렇고 메들린 올브라이트도 그러고 사실 그- 국무장관은 내무 플러스 외교라서 더 엄청난 자리인데 콘돌리사 이런 분들은 해당 분야 국제 정책학 교수였어요. 아니 근데 말하자면 저는- 발칸반도 그 전문가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아니, 이랬던 의원님, 거죠. 저는 지금 아니, 정치학자이기 저도 때문에. 그렇죠. 예. 잠깐만, 지금 이분도 위기 상황인데. 위에서 설득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야. 여기만 설득하면 돼 이제. 아니 자, 이번에는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가장 변화할 곳 중에 하나다라는 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분이 아마 28년 이상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정통 국정원 내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이른바 휴민트라 그러잖아요.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구축하는 그런 일에도 이제 관여했던 분 같은데.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인물이라는 얘기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표적인 대북통이죠. 남북이 서로 이제 물밑에서 교섭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양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의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공개된 차원에서도 지금 소통 라인이 없잖아요. 채널이 하나도 없는데 밑에도 지금 이미 9년 전부터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을 임명하는 걸 보고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를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결단이 보이는데 이분이 지명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상회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한 발 나가는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때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럼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의 문제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아직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난 누가 오버래핑되냐면 느닷없이 그 샘물교회 사건 때인가요? 그 김만복 원장 국정원장이 그렇게 얼굴 드러내고 선글라스 끼고 사진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바거든요. 네. 이 양반이 그렇게 되진 않겠지 하는 우려가 확 드는 거예요. 정상회담 얘기하자마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국정원의 국내 기능을 없앤다고 할 때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야당은 사실 국정원의 국내 기능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남북 분단 상태에서 뭐 대공을 고려한다면, 대공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제 그런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사실 국정원의 국내 기능이라는 것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집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황당한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야당이 자리가 바뀌어도 스탠스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것도 볼 수 있는 계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과 국정원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가 공청회적인 성격을 가진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청문회 좀 뜨끈뜨끈할 것 같은데요. 이 양반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수장입니다. 향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모 제이노믹스라는 표현하에 어떤 식의 경제 정책을 끌어갈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이분은 과거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요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정부에서 또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본인의 이제 정치 철학은 아무래도 재정 건전론자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론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의를 벌여봐야 됩니다. 이분을 놓고 한국이 이 상황에서 재정 확장이 나은 건가 재정 건전성이 나은 것인가.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이라든지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민 활동가들이에요. 네. 굉장히 밸런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저축은행 뱅크런 옛날 저축은행 파산할 때 11년도에. 이제 뭐 1억 8천만 원을 빼냈어요. 빼냈는데 이것이 과연 뭐 공직자로서 미리 사전 정보를 얻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됩니다. 해명을 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한 거고 그때쯤 내가 찾았을 때는 이미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인사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균형 인사 쉽게 말하면 이쪽에 뭐 김상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분은 정말 그 재정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그다음에 이제 불리지 말자, 돈 풀지 말자, 기본적으로 재정부터 이제 탄탄하게 하자 이런 건데 추경을 일으켜가지고 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하고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임무
정부가 제일 급한 것이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정말 서민적인 행보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그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분한테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경제 정책이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발을 떼는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호 자체가 살아가기에 힘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신중하게 경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좀 강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재벌 개혁 회의죠. 근데 재벌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정말 경제의 파열음을 심하게 주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려갈 때 이분이 그 전임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여기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무슨 흠결 이런 것도 청문회에서 좀 해야 되겠지만 향후 오히려 지금 청와대의 비서진 정책실의 이 팀들과 어떻게 팀을 잘 짜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청문회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뭐 도덕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까니까 관료 출신이니까 뭐, 따뜻한 네.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연봉의 절반을 기부를 했고요. 기고를 했어요. 또 그 세화역 3번 출구라는 이분이 이제 아들을 잃었잖아요. 거기에 빗대가지고 해화역 3번 출구 갔더니 세월호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다. 자식을 잃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유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칼럼을 감동 깊게 썼더라고요. 근데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제 문제가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문제 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연료가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4대강 지금 감사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그 밖에도 뭐 있을 거예요. 그 재정 확장이냐 축소냐 이거 가지고 그때 뭐랄까 다른 역할들을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이분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자기 입장이 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추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분 같습니다. 검찰의 파란을 예고한 돌아온 칼잡이 그리고 전 작가님의 공식 이상형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신감 있으면서도 진중하고 저는 하여튼 쭉 지켜보고 싶은 이 검사로서의 이상형이에요. 네, 이번에 취임식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 분위기가 뭐 취임식하고 축하하고 이럴 분위기가 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고요. 의존보다는 이제 실무를 좀 중시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윤석열하고 이름이 딱 나오니까 그 순간에 기자들이 탄성이 와.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나왔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사실 잘못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검찰 수뇌부가 없기 때문에 그랬었지만은 검사장 인사를 청와대에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왜? 본래대로 한다면 검사 인사는 법무부 대변인이 하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합니까? 마치 그러니까는 윤석열 씨를 청와대에서 이용하기 위해 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절차적으로서 건너뛴 겁니다. 이 시대적 그 상황적 의미 있죠. 이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제 좌천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참 묘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 업무를 화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사태로 또 나왔고 이런 점은 그동안에 이분의 또 이력을 보면은 안희정 그 지사도 구속시켰고 뭐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그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 그 다음에 아주 센 사람에게 오히려 그 검찰의 칼을 들이댔던 그런 점에서 이분은 왜 그렇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또는 저건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떤 공소유지의 적임자다. 뭐 이런 것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것은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라는 아이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검찰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정농단 사건 때 우병우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의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1차장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검찰화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농단이 모든 검찰을 망가뜨렸으니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을 공소유지를 해라. 그다음 두 번째, 미진한 부분 많다. 그 미진한 부분에 우병우 있지 않냐, 안봉은 있지 않냐, 이재만 있지 않냐 이런 거 추가 수사하라고 하는 미션이 검찰 고유의 미션을 하나 준 거고 아마 그 역할을 저는 윤석열 검사가 잘할 거다. 네.
검찰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등판한 날부터 나대불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오키스에 단 배지는 뭐며 나대불추는 무슨 뜻입니까, 봉도사님? 저처럼 단독범인 경우에는 공범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가슴에 표시를 안 하는데 재소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공소장이 뭔지 모르고 이 사람 제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아, 왜냐하면 공범이 있으면 공범이 있는 것을 보안과에 확인하고 개호 시간을 조정하고 공범끼리 복도에서 못 만나게 만난 순간 쪽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입 맞추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가 같이 재판정에 나오면서도 버스는 달리 타고 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고 하는 고유의 표시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범, 그다음 대는 대기업 관련, 블랙리스트, 스포츠 관련.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조윤선 같은 경우는 나 불이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면서 블랙리스트. 그래서 요 이름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그 개호할 때 만나지 않도록 교도관들끼리 신호를 준 거예요.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이제 서울구치소 쪽에서는 안 밝히겠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구치소는 교도관들이 구치소 안에 있었던 걸 밖에 나가서 발설하는 순간 징계 사유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 변호사 이 법조계 한 20년 30년 된 분들도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해갖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공범 표시되어 있는 건 알거든요. 대불치가 뭔지 몰랐던 거야. 나도 처음 봤어요. 사실 네. 수익권은 번호만 있지 그게 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 원래 배지였어요? 뭐가요? 원래 이런 배지를 달아요? 아니요, 그게 수의를 입고 나오면 수의에 표시가 돼요. 명찰이 있으니까 상하 뭐 7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게 있는 방. 맞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요게 공범 표시가 하나씩 찍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유해갖고 바뀐 거예요. 민간복을 입을 수 있도록 네. 인권이 향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복을 안 입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법관한테 건방져 보일까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예. 뭐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사복을 입으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입는다. 아니 근데 사복 요청해도 예, 있네요. 조금. 사복 요청을 해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장이 이분은 사복을 입혔다 잘못하면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것도 그 자기들 거절할 명분이 돼요. 홍선생님 여기 뭐 비 이런 거 안 써 있었잖아요. 저는 3. 그럼 여기 급수가 처음엔 2급이었다가 9개월 살으니까 1급으로 됐죠. 그 계급장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그 급이 있어요. 네, 병장 그럼요. 이런 걸 써? 어떻게 탈옥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탈옥이요? 거기가 집인데 어딜 또 가요? 병처럼.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거쳐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는요 또 하나의 세계 재판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맹공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을 했다고 하죠. 뭐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게 아니라 모조리 반박을 했죠. 전략을 무시한 변론을 했다. 그리고 변론이 아닌 변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찰에 기소를 한 것도 상상력에 기초를 했다. 네. 이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언론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또 제목으로 만들었다. 네. 결국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죄를 진 게 없고 억울하게 마녀 재판을 받았다. 그런 이렇게 말은 보는 뭐예요? 거죠. 살인범의 엄마도 그러면 살인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도 대해서 안 또 되는 얘기죠. 살인범의 어머니가 지시를 했으면 그건 교사가 된다. 살인 교사가 된다. 이렇게 딱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이영하 변호사가 이거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이해를 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형법 교과서에 나온 일반적 비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서 과도하게 그 추정을 확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살인범이면은 살인범의 어머니도 죄가 된다. 왜? 살인범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네. 앞에 부연섬이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법정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다시 묻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게 헌재에서 했던 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끌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합 그렇죠. 하겠다라고 했더니 반대하고 결국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증거 있잖아요.
전체 다 그냥 부동의를 해버렸단 말이죠. 결국 이제 탄핵 상황하고 비슷하게 시간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는 18개 혐의죠. 이거 몽땅 다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검찰이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신문기사까지 인용하느냐.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뭐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정치 투쟁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좀 하는 유영하 거예요. 변호사가 진짜 전략을 잘못 쓰는 게 당신들도 돈 봉투 받은 사람들 아니냐. 당신도 거기 왜 앉아 있느냐. 그리고 언론 기사 보면 당신들 다 유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건들지 말았어야 될 거거든. 왜냐면 이 양반은 지금 감찰받아갖고 좌불안석이에요. 돈 봉투 사건은 그 현장에 있었던 부장검사들 아닙니까? 50만 원, 100만 원씩 받았던.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라고 하는 이분 자체가 만주 변호사는 내가 보기에도 답답해요. 두 번째 날의 경우에는 그 조서를 읽어보고 검찰이 낸 조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안종범 그 전 수석의 그 진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뭐 고개도 절레절레 흔들고 쓴웃음도 이제 보이고 이랬다는데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게 어떻게 그걸 지금 보고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예 변호사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앉아있겠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의- 조목조목 지금 예. 반박을 지금 제대로 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변호를 이분이- 하지 않고 형식을 따르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법리 싸움이나 무죄를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유영하 변호사 혼자서 지금 접견을 하거든요. 자, 오늘 재판 있고 내일 또 있습니다. 이게 팀이 나눠져야 돼요. 18건이에요. 혐의가 적용 법은 법률은 5건. 최소한 이게 일주일에 3번 하면요. 최소한 3팀이 돌아가야 됩니다. 3팀이 다 각기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해야 돼요. 직접 회의지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면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만 하고 대화하는 이 구도 속에서는 법리 싸움을 할 생각은 없었다. 무조건 정치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삼성 재판을 계속 참가를 합니다. 그다음 최순실 변호인이 또 삼성 재판을 참가를 해요. 왜냐하면 전체 재판의 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적용되냐 안 되냐 여기에 있고 거기는 70명, 80명 메모드급 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삼성 재판에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그러니까 무관한데 거기 가면서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논리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데 변호사 한 기껏 한 10명 정도 있고 한 명만 가서 면회를 하고 있고 이미 법리 싸움은 포기를 했고 이것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돼도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재판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상황인 것 같고요. 잠깐 까먹고 있었습니다. 정유라 왜 지금 들어오느냐. 또 하나는 과연 럭비공 같은 발언으로 재판을 흔들까. 일단은 그거죠. 지금 여기서 구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금 생활하는 게 여기서 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구속이 되거나 이런다면 여기서는 그걸 안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쪽에서 기각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 망명,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는 건데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촛불혁명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실익이 없는 거죠. 거기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1월 말에도 소환 거부 소송을 하고 버틴 게 지금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탄핵이 안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상황이 종결되면 그때 들어와도 된다. 라는 상황이었었는데 탄핵이 되고 박근혜 최순실 둘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구속된 것은 이재용까지 해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어차피 나올 얘기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들어가서 편집 풍파를 일으킬 상황은 좀 아니고 그래서 근데 공개 아닌가. 저는 편집 풍파를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은 사실 당사자거든요. 부정 입학의 당사자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정유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당사자인 거예요. 동시에 정유라는 그동안에 최순실하고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장시호보다 한 수 위로 아주 생생한 현장을 봤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분이 그렇죠. 노승현 씨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애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나 안 돌보고 맨날 대통령하고만 논다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장시호는 독특한 캐릭터로서 이제 검찰에 도우미가 됐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아마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와 나와 나의 아이들이 살아갈 길 이걸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유라가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항상 뇌물 사건은 아닐 것 같고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이대 부정입학 사건이거든요. 삼성도 근데 관련돼 있죠. 말을 관련은 돼 탔으니까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참고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 생각.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구속됐어요. 예. 이미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얼마나 관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뭐 다른 조사를 하겠습니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 사유는 안 됩니다. 지금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도 부정입학의 수혜자거든요. 본인이 기획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삼성 뇌물 사건에도 증언은 될 수 있지만 삼성과 뇌물을 직접 기획한 거 아니기 때문에 구속 사안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전효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핵폭탄은 여기서 터질 거라고 봐요. 특히 삼성에서 블라디미로 그 말 사주고 77억 그쪽에다 돈 보내고 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딸 정유라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최순실에게 올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둘의 묵시적 연결 관계가 깨지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엄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리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은 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소방관. 문제는 사랑하는 만큼 초우가 안 되고 있다. 그 목숨 걸고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직업이잖아요. 정신건강 예산이 7,000원이에요. 특급 매식비 같은 경우 3,000원을 받거든요. 소방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일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4대강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9년 동안 말은 참 많았는데 이번에 어떤 의혹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여론조사가 해보니까 감사 다시 하는데 78.7%가 찬성을 해요.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3차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1차 감사는 뭐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 겁니다. 2011년 11월에. 그러니까 하나만 한 감사죠. 그때 환경영향평가 등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 감사를 주로 했는데 당연히 이상 없다.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나왔고 2차는 좀 달라요. 2차는 왜냐하면 박근혜 그 인수위 시절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약간 선을 좀 긋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2013년 1월인데 수질 악화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입장을 좀 받아들인 거죠. 3차에서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입니다. 그때는 건설사들 단합한 거, 방조했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립니다. 근데 2차, 3차는 사실상 이게 뭐냐면 그 친위 세력에 대한 견제고 너희들 까불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측면들이 좀 있었던 거고 다 깐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 원래 1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4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해치웠단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 악화 우려 같은 거야 이제 이미 거의 상식이 됐던 거고 그 밖에도 건설사 담합 방조 같은 것도 대충 하고 넘어가고 명확한 책임을 밝히는 데는 선을 좀 그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네. 아마 총체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중권 교수님이 이제 뭐 대충 했다라고 하는데 대충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1차는 그때 이 감사를 주도한 건 누구였었냐면 은진수 변호사입니다. 감사원 위원이었죠. 그분이 주도해서 1차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면피용으로 감사를 했는 건데 2차 감사는 2013년 1월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명박 정권이 기울어서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 내용이 무척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수질 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수질이 왜 악화됐냐라고 하면 보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속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선도 침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운주수라 했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결론에 가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2013년 고해 이제 7월에 3차 감사를 하는데 그때는 건설사 담합이 문제입니다. 담합이 양축으로 늘 가져야 되는데 담합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면서 리베이트 쪽으로 했는데 리베이트 다 했는데 여기는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3차 감사에서 특징이 뭐냐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죠. 3차 감사에서 그 얘기 나오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거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정현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게 4대강 사업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야무야하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들이 없고 다만 3차 감사한 이후에 건설사들 추징금 1,200억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또 깎아줘요. 그래서 감사는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마사지가 되는 흔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2차, 3차 이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직접 그것을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은 썼지만 이명박 정부에 사람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이 사적인 어떤 감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경선 때부터 이제 불거져 갖고 저는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라는 이름 아래 감사원에다가 이 요청을 했다는 게 그래서 꼭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리베이트라든가 이제 그동안의 짬짬이 문제라든가 이거는 다 털만큼 완전히 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게 뭐 별로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봉도사가 거기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게 만들었다 이러는데 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야무야한 게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저는 정책 감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만일에 여기에 어떤 부정이라든가 리베이트가 있다면 이것도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걸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을 때 이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 환경단체라든가 또 많은 그 자신의 진영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 가뭄을 덜어주고 또 홍수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런 게 있고 녹조 라떼라든가 또 거기서 이제 뭐 굉장히 오염수가 이제 들어온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보를 그냥 없앤다든가 네. 이제 상시로 열어두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갈 거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정확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환경부에다가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전문적으로 해봐라.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국토를 갖다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데서의 생태주의적 마인드로 프레임 전환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세 차례 했다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은 고쳐졌느냐? 아니거든요. 이때 그 정책을 갖다 결정했던 그 공무원들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학자들, 그 다음에 거기 부응했던 언론들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수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 아니 왜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느냐? 보고서를 써주거나 이럴 때 말이죠. 정부 마음에 안 들게 써주면 프로젝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서 가서 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네.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워낙 말이 안 된다. 힘인데 다 반대했다는 것에서는 사실 그건 주장이 한편의 주장입니다. 4대강 비리하면서 하는 게 단합비리인데 단합비리는 기본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 나타나는 나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되게 단합이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단가 워낙 싸게 치니까 자기들이 해서 나눠먹기, 구간별로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담합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그거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4대강 비리가 자꾸 단합 비리로 몰아갔는데 돈과 관련된 게 털어게 결과가 나온 게 그걸로 없어요. 나왔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저는- 담합 그러니까 비리로 이게 그래서 나왔어요. 담합은 제발. 어디서나 다 있는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담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 단체를 갖다 완전히 망가뜨린 거거든요. 아니 그 단합은 네, 그- 어느 공사 현장에 다 있는 단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4대강 비리가 자꾸 단합 비리로 몰아갔는데 돈과 관련된 게 털어게 결과가 나온 게 그걸로 없어요. 나왔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저는- 담합 그러니까 비리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담합은 제발. 어디서나 다 있는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담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 단체를 갖다 완전히 망가뜨린 거거든요. 아니 그 단합은 네, 그- 어느 공사 현장에 다 있는 단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집행이 됐다라는 거고. 자,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틀린 겁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님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찬성한 분도 많이 있고 좀 혜택을 아니, 본 분도 근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도 1차, 2차, 3차에서 그래서 2차, 제가- 3차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일부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저는 근데 대통령의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환경 정책을 갖다가 자기 말로 그렇잖아요. 경제 정책이고 OECD에서 뭐 재정책을 확대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환경부는 그때 뭐 하고 있고 이럴 때 뭐니까 정부 부처가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야 근데 국토개발부 뭐 이런 데서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 같은 데서 엄격하게 반대하고 장관이 뭐 예컨대 옷을 벗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진중권 거죠. 교수님의 그 생각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건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된 거예요. 솔직히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80년대 세종연구에서 만든 국토 대개조 운동 중에 하나의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 나온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으면 좀 섭섭해하시겠지만은 그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는 맞아요. 계속 있었어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의 반대 측에서 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 과거 지금 감사원 가서 엉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MB 때는 MB 눈치 보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눈치 보고 했다. 그럼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지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잘했다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은 자기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뽑아준 겁니다. MB는 4대강 사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본인이 공약사항이 4대강 사업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4대강이 아니라 대운하였어요. 대운 어찌됐든 대운하 축소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뭐 적폐청산하겠다, 4대강 조사하겠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 이제 여기서 이제 절차와 공감된 문제인데 이 감사 청구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감사 청구권이 없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함으로써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난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자,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가능성이 있는 6개보의 개방 지시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가뭄 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녹조 관련된 것은 꼭 이 보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녹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요인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단 수온입니다. 두 번째가 인과 질소와 같은 어떤 물질들이 자꾸 유입된다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속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인, 질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좀 유속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펄스 방류를 했을 때 딱 20% 정도가 녹조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방류를 멈추게 되면 또 원상태로 복귀가 돼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볼을 갖다 완전 개방해서 추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반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논리가 일단 반박이 된다면 상시 방류에서 더 나가서 이제 보철거까지도 조심스럽게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보철거 얘기까지 나오면 지금, 여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보호 개방하는 문제인데 그 보호 여는 데가 어디냐면 고령, 달성, 창녕, 함안이어서 하류로 내려가 있어요. 이 하류가 녹조라 때가 너무 심각합니다. 녹조 현상이 축산 폐수와 생활 하수, 상류에서 들어오는 축산 폐수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사실 한강 유역에서는 이 문제 크지가 않습니다. 없죠. 한강은 네. 워낙 생활하수, 축산 폐수를 상수도 제철이 어디서 맞기 때문에 바로 그걸만 보더라도 생활하수, 축산 폐수 얼마큼 영향을 미친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과거에는 홍수만 정도 내렸던 여주 읍내가 잠겨버립니다. 근데 최근 4대강기가 한 이후로는 여주에서 홍수 났다는 이야기 본 적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이익의 균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의 균형. 어떤 이익이 더 큰 것인가. 근데 이건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유일한 우리 가장 물 부족 국가예요. 보호를 막으로써 물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보호를 예를 들어서 철거해가지고 현재 다시 한번 한강 바닥에 모래만 보일 것인지 정치적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홍수 가뭄 얘기하는데 22조 들여가지고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게 최선이었냐?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예컨대 홍수를 막으려면 습지를 이용한다라든지 22조가 아니라 4분의 1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가뭄 같은 거 막는 건 대부분의 경우 아주 소규모 댐이라든지 소규모 뭡니까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는데 이게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서 22조를 들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버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요 못 만듭니다. 지역의 환경론자들 때문에 못 만들어요 지금은. 22조 돈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매년 수해 피해 그다음에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금도 상당히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화들짝 놀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시비거리 만들지 말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것도 살펴보기 나름이거든요. 국민적 합의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감수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감수하는 게 조사하고 그리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참 국민들이 식상한 단어고 네. 또 그런 점에서 이걸 또 적폐 청산이라고 또 못 박을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감수는 하고 서로가 공격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우리가 막지 못했을까? 이거를 갖다 확실히 해두는 거, 거기서 교훈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하되 편견이 없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적폐라고 전제를 하고 감사하면은 감사원 관료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권만 바뀌면 다 그러니까 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가적 시각에서 왜 두 번씩이나 감사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70-80% 찬성을 할까? 그러게요.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와중이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으로 떳떳하게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자, 요즘 SNS에서 우리 정우성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얀 불말을 가득 뒤집어 쓰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험한 직업에 정당한 처우가 없는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소방관 눈물 닦아주 기법 통과를 응원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당연히 봤죠. 예. 어떠셨어요? 하여튼 정우성 씨는 뭘 해도 괜찮더라고요. 하얀 불을 뒤집었어도 정호성이야. 잘생겼어. 아니 저도 그걸 보고 뒤집어 쓴 게 뭔가 했더니 그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분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네. 보통 이제 화재 현장에서 나오면 그걸 하게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연출한 건데 특히 연예인들 하니까 재밌다 했는데 뒷이야기를 보니까 좀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세히 봤더니 뭐 소방관들의 고우 챌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어받기를 하는 거죠. 유명 인사들이. 어쨌든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발의되는데 그 법이 좀 통과되기 위해 돕지 않는 그런 운동, 사회적 운동이죠. 네, 우리 외부자들도 소방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죠. 근데 이제 그 소방관이 우리의 그 목숨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지 우리도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대우 같은 것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동할 때 이른바 골든타임. 네. 이거잖아요. 근데 이 골든타임이 5분이에요. 근데 이 5분 안에 출동하는 거를 지역별로 봐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울은
96.6%. 상당히 뛰어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0.4%라든지 이렇게 지역적 편차가 있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네. 1위가 어디겠습니까? 방송인. 에이. 소방관. 2등이 오. 환경미화원. 3등이 의사. 이렇습니다. 소방관이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소방관이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제가 옛날에 해양경찰청이 있던 시절이에요. 고급 간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방금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훈시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야, 니들은 왜 119처럼 못하느냐? 119는 그 국민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 해양경찰청이 욕을 먹느냐라고 훈시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다른 부처에서도 119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방관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의 사랑하는 만큼 정부 예산 지원 초과가 안 되고 있다. 이게 거꾸로 문제죠. 가는 게 문제잖아요. 존경을 가장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특급 매식비 같은 경우 행정직이 7,000원 받는데 이 소방관들은 야간 대기를 하면서도 그게 출동이 있을 때만 3,000원을 받거든요. 또 이제 끔찍한 건 뭐냐면은 그 목숨 걸고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직업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후에 그 정신적 트라우마란 게 엄청나게 심해요. 여기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얼마냐? 소방관 1인에 배정된 정신건강 예산이 1년에 7,000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컵라면 사 먹으라는 저도 게 모르겠어요.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7,000원이요? 예. 7,000원이요? 그렇죠. 7,000원.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얼마 전에 그 강기봉 그 소방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간호 업무도 하는 분이지만은 긴급하게 이제 태풍 현장에 투입돼 갖고 정말 사망한다든지 또 1999년에 그 인천 호프집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소방관이 10명 정도로 구했는데 너무나 이분이 이제 그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지쳐. 네, 그리고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순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유족들은 엄청난 치료비와 더불어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정말 그 소방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다져야죠. 이런 문제가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방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44,000명인데 그 중에 500명이 국가직입니다. 그리고 43,500명이 지방직이에요. 네. 그러면은 99%가 지방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갖고 상황이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안전장비 보강 예산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비는 소모적이니까 장갑, 헬멧, 뭐 옷 이런 게 소모적인데 지방 예산이 좋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 112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1만 원이야. 10배 차이예요.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박탈감 생길 뿐만 아니라 안전장비 보완이 안 되면 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소방청을 독립을 시키든지 아니면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시키든지 그러지 않으면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야, 이 서울과 지방이 다르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자체의 그 재정 상황들이 대부분 도시 제외하고 나면 다 열악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이제 소방관은 이러면 안 되는 거 하니까. 자, 이렇게만 들어도 각 시도별 소방관에 대한 처우 및 소방 관련 예산 차이가 큽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이재정 의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도사님, 예. 이재정 의원님 혹시 연결 가능하십니까? 예, 제 옛날에 제 변호사였었죠. 아, 예? 우리 그 낙검수 시절에 변론을 맡은 분이었었어요. 이재정 예. 진짜 친하시겠네요. 연결이. 온갖 곳에 다 연결돼 있어요. 난 외부자들이 너무 좋아. 모든 길은 법정으로 통한다요. 그렇죠. 여보세요? 아,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내시죠? 연애해 주신 덕분에요. 예. 분말가루 뒤집어 쓴 거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이재정 의원님, 저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네.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간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구나 싶은 성우 네. 목소리 같으세요, DJ나. 아, 더 좋은 표현 많을 텐데 식상한 표현으로, 어머! 평범한 표현으로 말씀드렸어요. 야, 봉도사님 아군 맞으시네요. 예. 예. 본인이 이렇게 그 분말가루 뒤집었었을 때 이렇게까지 반응이 이어지고 좋을지 아셨어요? 사실 이러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호응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워낙 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제가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네. 저도 흥이 납니다. 네. 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사실은 정말 빨리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계류가 돼 있었죠? 사실상 의회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 법으로 드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역시도 다수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회 내에서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이라는 부분이 또 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율의 문제는 국가 예산의 효율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요. 국민 안전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동원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과 같은 일련의 법들은 당연히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동의를 해줘 가시는 그런 모양새를 특히 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감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국회 내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 새로운 대통령님도 어떤 사안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요. 특히 제가 낸 법안의 일부와 관련된 소방청 독립이라고 해서 소방의 전문적인 인력이 그 기관에 장의되는 방식으로 소방청을 독립하는 안이 제일 먼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독립을 가장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고 꽤 반가운 얘기인데요.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관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4만 4천 명인 소방관을 5만 8천 명으로 늘리겠다. 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지방직으로 있던 분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공무원 총량제에 바로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정말 총량을 대통령의 의지대로 전체 공무원 수를 늘리면서 그것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불필요한 부분을 좀 줄이면서 갈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 방안을 짜고 있는지. 공무원 총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법률 사항이잖아요. 사실상 뭐 절대적 진리도 아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아닌데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소방공무원 눈물 닦아주기 법 자체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 또는 현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고요. 국회가 결단을 해주고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그 법이 성안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은 그 말씀하신 우려들은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 의원님,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법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제도적 개선의 본질은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이 화두가 되었던 최근 몇 년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뭐 생명, 신체의 안전, 그것을 위해서 최일선에 뛰어들 수 있는 이 소방 공무원들을 위한 우리의 배려들은 바로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성, 김동완, 유준열 등 많은 스타들이 소방관 고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외부자들 중에 다음 주자를 한 분 지목해 주신다면 사실 최근에 이렇게 참 보기 좋으신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네. 뭐 외부자들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면서 카메라 마사지를 통해서 너무 훈훈해지시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정말 분말을 뒤집어 쓰셔도 우리 예. 정우성 씨 하셨을 때처럼 여전한 미모를 유지하실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사진 두 장이 아마 비교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앞으로 한 10년 동안 보지 맙시다. 네, 감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방관들의 처우를 위해서 정말 큰 애를 쓰고 계신 우리 이재정 민주당 의원님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외부자들이 봤을 때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이것만은 개선돼야 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다른 걸 못 준다면 일단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 내걸고 하는 화재 진압수당 이게 8만 원이에요. 사실은 80만 원 올려줘도 그게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일단은 그 현장도 위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끝난 다음에 또 위험한 게 이분들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보잖아요. 트라우마. 맞아요,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일단 당한 공포감이 있죠. 근데 자기가 봤던 현장들 있잖아요. 이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일렌저오르거라 그래가지고 영혼 관리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이나 그다음에 그 정신분석학자라든지 해야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트라우마를 덜어주거든요. 아, 이게 어떤 분이 기둥에 깔렸는데 죽어가는 분을 구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그 얘기하는 죄책감들 뭐 이런 게. 그게 제일 클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거의 한 공수부대 기수하고 똑같아요. 소방관 맞아요. 기수가. 그죠. 다 공수부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출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도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자긍심이나 이런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주지 못 박탈감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뭐냐면 기수가 똑같으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는 소방관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처우가 완전히 틀려요. 맞아요. 지방의 예산이 안 좋은 데는요. 들어가면 다 불에 타는 이 방염제가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다 자비를 자기가 구입합니다. 이게 서울하고 다르더라고요. 서울하고 틀려요. 예산이 좋은 도시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방청 독립 이런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처우를 좀 균등하게 해주자. 국가직 전환 문제는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건 사실 해주면 좋아요. 저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해주고 싶은데 이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지방 경찰제 만들겠다 하면은 현재 지방 근무한 경찰은 대부분 지방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방 분권하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 뭐 이런 부분은 지방에 다 맡기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트렌드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방 행정은 사실 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현재 트렌드가 타당할 것인지 이 문제가 굉장히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경찰관도 지방 경찰을 만들겠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수당이라든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뭐 기계의 노후화라든지 기계의 차이, 뭐 초우 차이 이런 것은 균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서울 근무하기 때문에 편하고 지방 근무 때문에 힘들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수해전 고성산불 났을 때 그 톨게이트 근처에서 정말 컵라면 먹으면서 몇 날 며칠을 씻지 못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참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 소방관 여러분 자존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용 의원 및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봉도사님이 어느 소방서로 가시나요? 저요?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정우성 씨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그래. 비교해가지고 내보내주세요. 정우성 씨랑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잔인한 일을. 자, 이재정 의원 지명을 받아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국회 통과를 기원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정 있어요, 나한테? 자, 그럼 다음 지명자는 누굽니까? 다음 지명자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분말가루를 뒤집어 쓸 수는 없겠지만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청 독립 그리고 소방관들 국가공무원으로 꼭 전환시켜 주시고요. 4만 4천 명 무척 부족합니다. 5만 8천 명으로 증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분들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 개선해주겠다는 약속, 4가지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소방관 여러분 사랑해요. 힘내세요. 화이팅! I guess that's love. I can't pretend. 안녕하세요. 아이고. Oh, oh, oh. 아 근데 잠깐 죄송한데 당천 한번 다시 뒤집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